네,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잘 공략해야 될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8월 5일 폭락장을 딛고 이틀째 반등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날의 충격을 사실 잊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강한 뭔가 회복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의 반등은 정말 믿어도 되는 건지 내일 또 옵션 만기일이 있어서 약간 불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완전하게 지수가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판단해서 해석해야 될 부분은 트럼프와 파월과 우에다, 그러니까 네. 일본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맞아요. 네. 이 삼각관계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되면 시장의 움직임과 주도 섹터의 흐름까지도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딱 일주일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일본의 중앙은행 금리 인상이 시장에 굉장히 큰 파급력을 만들어낼 것이다. 다만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국채 매입 규모 축소 과정이 2년여 동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파급력이 좀 약화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후에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으로의 맞아요. 진행이 네. 되었습니다. 그럼 왜 변수가 발생을 했고 모두의 트럼프와 파월과 우에다 총재의 왜 삼각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제가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트럼프 후보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부동산 사업이죠. 네. 부동산과 리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과 리츠 사업은 본인 자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달금리, 그러니까 네.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그 조달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개발한다든가 또 리츠를 한다든가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금리에 아주 민감한, 그러니까 고금리에 아주 민감한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서의 일본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게 되면 23년 3월,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로 우에다 총재가 기존의 구로다 총재가 10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이 체계가 바뀌었거든요. 우에다 총재로 바뀌면서 일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추진했습니다. 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장기채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사주는 형태로의 경기 부양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일본으로 모였죠. 네. 일본으로 모인 자금들이 안전 자산 투자 목적 차원에서 저금리의 일본 채권과 고금리의 미국 채권을 차익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일본으로 돈이 들어가서 장기채 미국 채권을 달러로서 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엔캐리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네. 지난 주가 하락은 엔캐리 트레이딩 자금이 빠져나가는 맞아요. 과정에서 자산시장을 건드렸고 여기다 주시장이 하락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고민에 빠진 사람은 트럼프. 왜냐하면 금리가 내려가서 좋긴 하나 이게 급속도로 내려가는 것도 네. 불안정하거든요. 네. 우에다 총재. 최근 기조 상황 하에서 변화된 일본 상황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불과 취임 1년밖에 안 됐는데 위치가 불안한 겁니다. 두 번째 불안한 사람이고요. 네. 세 번째 파월. 파월은 왜 불안하냐? 9월에 금리 인상이 인하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보통 기준금리와 우리가 그 실제 금리의 기준을 잡고 있는 10년 국채 수익률과의 스프레드 편차는 대략 한 1% 내외가 일반적 수준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5.5%이기 때문에 10년 국채 수익률은 4.4. 요 정도 선이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 폭만큼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산시장 그 하락에 의해서 3.6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3.9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지금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시장 금리를 절충할지가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큰 화두이거든요. 최근에 시장에서 급락 이후에 일시 반등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미 금리도 3.6까지 내려갔다 3.9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엔화의 흐름도 달러엔의 흐름도 140엔 중반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50엔 근처, 149엔, 8엔, 7엔 여기까지 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를 보면 하락 이후에 일시 반등 흐름에서의 지수도 반응을 보이는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주체들이 적정선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야 되거든요. 이 합의점의 지점이 미국 금리는 4% 내외, 달러에는 150엔 내외. 이 수준에서의 가격이 진행될 때 합의점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수적 관점에서 시장 흐름을 판단해 볼 때에도
자산시장에서의 급격한 변화는 이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락 이후에 안정화권 가격에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수적 관점, 종합지수,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적 관점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일시 반등 흐름이 최종적인 데드라인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의 시장 영역에서의 흐름은 박스 내에서의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이주일이 아니고요. 한두 달 상황 하에서의 시장 흐름이 네. 박스 내에서 우리 지수를 놓고 본다면 상단부는 2,600 정도가 될 것 네. 같고요. 하단부는 2,450 정도 상황 하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면서 트럼프와 파월과 우에다 총재의 합의점이 이루어지는 금리와 달러 엔 지수의 관점에서의 절충된 구간에서의 흐름이 당분간의 박스 영역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전체 시장에서의 흐름과 기조를 읽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주셨는데 어렵네요. 2,450선부터 2,600선까지 당분간은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고민도 깊어지겠지만 우리 네.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가장 깊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섹터를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어떤 걸 가지고 제가 있어요? 정답 말씀드렸죠. 네. 금리는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4% 내외, 4% 아랫단에서 하락 안정화될 것이다. 환율적 측면에서도 150엔, 달러엔 기준으로 150엔 기준으로 해서 안정화될 것이다. 네. 지수는 박스권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 금리가 안정화되고 네. 지수가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때에는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 업종이 움직일 수 있죠. 맞아요. 이게 이제 성장 섹터이죠. 네. 성장 섹터에서 좀 더 한 발 더 들어가면 바이오 제약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시장 상황에서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딱 7, 8월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약바이오? 네. 이 흐름이 제가 한두 달 내에서의 박스 내에서의 시장 흐름이 움직일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제약바이오 흐름이 좀 더 포커싱 되어져서 만들어 갈 것 같고요. 여기 하나 더 추가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은 3년 주기로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2015년도에 한미약품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를 부양시켰고요. 2018년도에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서 주가를 부양시켰고요. 2021년도에 신풍제약, 시젠 같은 팬데믹 관련주들의 네. 주가 상승을 부양시켰습니다. 이제 2024년 3년 주기로의 네.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CDMO와 비만치료제 네. 관련 흐름에서의 종목들이 앞으로 한두 달 관련 시기에 주가 움직임에서의 탄력적 움직임이 예상되는 측면에서의 모습을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판단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오늘은 CDMO 관련 종목들이 네. 굉장히 강하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거의 황제주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셀트리온도 네.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힘겨루기입니다. 그러니까 CDMO와 비만 치료제가 힘겨루기 차원에서 먼저 가고 키 맞추기, 먼저 가고 키 맞추기. 이 과정의 흐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종목 간의 순환 흐름이 제약바이오에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모습에서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점. 앞서 말씀드린 삼각구도에서의 합의점, 그리고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 수혜 섹터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CDMO와 비만 치료제.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관심권에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표님, CDMO 쪽이 탄탄하게 잘 가는 건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비만 쪽은 사실 테마주 성격이 짙어요. 네, 그렇죠. 이걸 우리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오늘 네.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있거든요. 그렇죠. 테마주에 대해서 오늘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다는 건가요?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테마 섹터로, 그러니까 하나의 테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는 흐름으로의 접근보다는 네.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바람입니다. 바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CDMO는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섹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과 매출과 생산성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죠. 하지만 비만 치료제이든 다른 면역 치료제이든 뭐 다른 치료제 같은 경우는 당장의 성과는 아니지만 향후의 성과가 날 것을 기대하면서 성장 섹터로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생각이 갖춰진 가운데서 주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주라,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는 테마 섹터로의 접근보다는 네. 수급 동향에서의 흐름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제약 바이오에 대한 결론과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보다는 수급이 변하고 있다. 특히 제약 바이오는 하나의 수급이 만들어지면 그 수급의 바람이 연속해서 계속 일정 구간에서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한번 상승했다가 사그라드는 형태가 아니고 그쪽에 수급이 만들어지면 상당 기간을 두고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한 관심을 받는 쪽이 또 비만 쪽이 될 것이고 단순한 이게 테마성의 움직임이 아니다라는 부분까지 한번 짚어볼 수 있었어요. 네. 비만 치료제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게 펩트론인데 당연히 알고 계시고 오늘, 네, 저도 그 마찬가지로 네. 펩트론을 꼽습니다. 네.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 내에서는 주가의 탄력성이나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가장 두드러진 주가 네. 움직임과 성과도를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몇 가지 투자 포인트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들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뭐 성과가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뭐 등등등등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들 거론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주가가 통상적으로 상승 궤도 측면에서 하락 궤도로 전환할 때는 우리 거래량 거래대금을 많이 봅니다. 펩트론의 최근 주가 상황에서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보면 주가가 상승 단계에서 계속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점증했어요. 근데 최근 한 열흘 정도 주가 하락을 했죠. 맞아요. 하락 과정에서 거래량 거래대금을 보게 되면 네. 그렇게 증가하는 추세가 아닙니다. 그냥 평균 수준입니다. 작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쉽게 말해서 쉽게 생각을 해서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 많은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상승됐는데 지금 고점에서 밀리고 있는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들 우리 흔히 네. 매집이라고도 많이 네, 얘기를 네. 하죠. 매집되어진 물량들이 아직 시장에 출회되지 않고 있다라고 아직 판단 보유하고 계시다는 당연하죠. 거죠? 네. 보유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역으로 할 수 있는 네, 내용에서의 네.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역으로 된 해석을 가지고 더 갈 수 있겠구나 라고도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재료적 가치를 해석을 해드린다면 기술 수출 관련한 네. 재료가 가지고 있죠. 오늘 기사 나온 내용을 보니까 텀스 계약을 네, 했다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텀시시라고 하면 최종 계약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그 맞아요. 계약 사항에 네. 대해서 협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조만간에 재료도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내용으로도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네. 양 날개 그러니까 CDMO와 비만 치료제 주가가 오르내림 시소 측면에서의 제약바이오 섹터의 앞으로의 주가 부양에서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 오늘은 다소 고점 대비 다소 눌리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긍정적인 추세 현상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측면에 해석을 해서 펩트론, 제약바이오 앞으로 긍정적 전망에 의해서 현 시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가격 전략에서 본다면 네. 저는 지금 가격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63,000원, 62,000원 가격 네.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가격을 이제 낮춰서 한번 진입가를 본다면 62,000원 정도는 무난합니다. 지금 가격에서 뭐 1, 2% 수준. 네.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뭐 2, 3% 단기 매매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는 거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뭐 최소한 20%, 30% 수익 내는 네. 측면이기 때문에 1%, 2%는 조금 덜 먹을 수도 있고요. 더 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격 무난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전 고점 수준까지는 근접할 것 같습니다. 8만 원 수준까지 1단계 목표 상승치의 가격 진행을 판단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 최근 라인에서 지켜줬는데 이 지켜준 라인이 깨어졌을 때 이때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네. 볼 수 있거든요. 5만 5천 원 손절 라인을 잡아서 해당 종목에 대한 가장 센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구간도 진입하기 매력적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매수가는 62,000원이고요. 저희가 수익을 또 극대화하기 위해서 목표 주가 1차적으로는 8만 원, 손절가 55,000원이니까요. 가격 전략 꼼꼼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 주도 섹터 공략해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